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대만 난토현의 프리지는 대만의 유명 관광지입니다. 프리진의 대표 명물은 취두부인데요. 프리진 방문 시 맛봐야 할 길거리 음식으로 손꼽히죠. 1980년대 프리진에는 20개 이상의 취두부 가게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가게에서 사용되는 취두부는 유씨 가문에서 만든 두부였습니다. 유씨 가족의 수제두부는 유씨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비법 두부였습니다. 두부 하나로 집안을 세운 케이스였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할 사건은 바로 유씨 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1982년 유우왕 씨는 유씨 가족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어 중학교 재학 당시 배드민턴 전문 선수로 활동하였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의 삶은 그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된 후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유우왕은 타이난시의 한 호텔에서 술을 파는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청순한 외모와 뛰어난 서비스로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반하여 얼마 안 돼 바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술집 여자는 타이난 출신으로 이름은 임우여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직업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호텔로 출근하였습니다. 유우항은 이무여와 사귀고부터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수업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훈련에도 종종 출석하지 않았고 또 술과 도박을 배우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무여는 복권에 빠져 저축한 돈을 전부 잃었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지게 되었는데 유우항과 교제 후 그까지 도박에 빠뜨렸습니다. 나중에는 현금이 없어지자 유우항의 신용카드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씨 집안 어른들은 유우항의 근황을 알게 되어 바로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면 유우항의 생활비를 끊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유우항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무여와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 당시 유우항의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두부 사업을 이어갔으면 했습니다. 때마침 유우항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무여도 임신하여 유씨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이무여를 받아들여 프리와 타이난 두 곳에서 그들을 위해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유씨 부모는 담보대출을 받아 두 사람이 진 대부분의 도박 빚을 갚아주며 두부 사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결혼 초반 유우항 부부는 열심히 일하며 장사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무여는 심지어 새로운 맛의 두부를 개발하여 한때 유씨 가족의 사업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젊은 부부의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성격이 사업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부의 품질은 점점 나빠지고 가격은 계속 올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부의 납품 시간도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유씨 가문과 수십 년 동안 거래해온 단골들을 화나게 하였습니다. 처음 고객들은 젊은 부부가 사업을 막 인수하여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고객들은 인내심을 점차 잃게 됐으며 젊은 부부와 그들의 부모가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고객에게 두부를 납품할 때 고객들은 여러 번 두부의 품질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고 얘기했었지만 유우항 부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두부를 두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진 고객들은 점차 다른 가게에서 두부를 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씨 집안의 두부 사업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우항의 부모는 할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단골 손님 가게로 가 그들에게 사과하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사실 유우항의 부모가 사과할 때 유우항 부부는 한쪽에 서서 간식을 먹으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씨 가족은 계속하여 고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후서장도 있었는데요. 그는 유우왕의 아버지가 장사할 때부터 그들의 가게에서 두부를 도매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50년 이상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 사업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했습니다. 심지어 유우왕의 결혼식에도 전부 참석했습니다. 유우왕 부부가 사업을 인수한 후 후 사장은 그들에게 두부의 품질에 대해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유우왕 부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그러다 나중에 후 사장은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간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가게에서 두부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 사장은 본인의 결정으로 인해 불행이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 8월 16일 새벽 후 사장의 분식집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행인이 사건 당시 분식집 입구에 우비를 입은 사람을 목격하였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이무여와 많이 닮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 도로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스마트폰이 없어 단서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무여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녀를 석방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화재 사건으로 경제적 피해는 입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씨 가문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9년 5월 유씨의 어머니 정혜승 여사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 모든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 여사의 나이는 50세도 안 되었고 만성질환이 없었으며 아주 건강했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에 위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유씨 친척들은 그녀가 5월 28일 아침에 병원에서 숨지게 되고 나서야 그녀가 아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가 숨진 지 나흘도 안 돼 이무여가 정 여사를 장례식장으로 보냈는데요. 대만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사람이 세상을 뜨게 되면 보통 10에서 15일 후에 입관됩니다. 이무여가 관습을 따르지 않고 조급히 시어머니를 없애려고 한 것과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람들이 정 여사가 보기와 같이 단순히 세상을 뜬 게 아니라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 여사의 일로 상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유씨 집안은 또 한 건의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2009년 7월 20일 28세 유우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도 그의 어머니와 같이 위가 아파 입원하게 됐는데요. 며칠 뒤 아주 수상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유우왕은 한때 운동선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의 신체 건강은 아주 좋았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뜰 수 있을까요? 유우왕 사건은 유씨 가족뿐만 아니라 경찰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유우왕의 사건이 보험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씨 가족의 보험 가입 자료를 조사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무여는 그녀의 엄마, 시어머니, 남편 밑으로 전부 거액의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놓았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이무여의 어머니는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의 보험은 505만 대만 달러로 하나로 약 2억 1천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무여는 수익자로 그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시어머니 정혜승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보험회사 직원 한 명이 제가 정혜승 씨의 보험 청구 사건을 맡았을 때 이무여가 계속 자금을 재촉했다며 시어머니의 별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무여는 심지어 계좌에 보험금이 입금되지 않은 걸 보고 사람을 시켜 보험회사를 압박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무여는 항상 가족이 사고를 당하기 10여일 전에 보험에 가입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선 이무여의 어머니는 보험에 가입한 지 불과 20일 만에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상황도 그렇고 보험 수익자는 이무여 혹은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정 여사의 보험금은 이무여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유씨 집안의 모자뿐만 아니라 이무여의 어머니도 이무여가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은 이미 화장되어 경찰은 숨진 유우왕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개입한 후 유우왕을 부검실로 보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의 몸에는 고용량의 수면제와 항우울제 성분뿐만 아니라 농약과 메탄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유우왕은 정신적 문제가 전혀 없었고 정신과 진료 기록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럼 부검에서 나온 약물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유우왕이 위의 통증으로 입원한 동안 그를 간호하던 이무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의료진에 대한 신문과 병원 CCTV를 확인하여 사건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유우왕은 처음 응급실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2009년 6월 25일 새벽 역시 위장 문제로 심장이 빠르게 뛰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이무여가 남편을 직접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에 간호사가 환자를 순찰하던 중 링거 안에 투명한 액체가 탁한 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분명 어딘가 이상하였습니다. 간호사는 이무여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요. 이무여는 그건 의사에게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탁해졌는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일을 한 지 오래되어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이무여가 한 짓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다른 사람 몰래 탁해진 링거 액체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간호사가 의심하고 있을 때 유우왕의 표정이 굳어지며 눈동자도 작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에 유우왕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간호사는 유우왕을 더 잘 돌보기 위해 그를 간호사실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되자 이무여는 다시 간호사의 눈에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상 옆에 서서 간호소를 등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바로 달려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무여가 주사를 들고 링거병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간호사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무여는 링거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바늘통으로 찔러서 빨리 떨어지게 하고 싶었다 라고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간호사에게 얘기하여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 번도 보호자가 주사통을 들고 직접 처리한 적이 없었죠. 간호사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다고 느껴져 유우왕을 더욱 주의하여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유우왕은 또 한 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7월 17일 새벽 5시 40분에 유우왕은 다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무여는 남편을 따라다니며 1인실을 선택했습니다. 7월 20일 새벽에 이무여가 병실을 떠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유우왕은 중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응급 처리를 받았지만 결국 구조되지 못하여 영원히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의료진을 제외하고 이무여만 유우왕의 병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무여를 범인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간호사가 남긴 탁한 링거 액체를 검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 검사 결과 유우왕의 몸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성분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이무여의 고모와 아들에게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무여를 바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녀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각종 언론은 이무여를 세상을 놀라게 한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유씨 가족의 친척과 이웃에 대한 신문으로 그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무여와 유우왕이 결혼한 후 유우왕의 부모는 그들의 일부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처음 젊은 부부는 한동안 열심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이무여는 심지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무여는 점차 도박에 중독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공개적으로 건방지게 굴지 못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무여는 도박 외에도 쇼핑하기를 좋아했는데요. 명품만 구매하였습니다. 유우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무여와 남편은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지만 둘은 단기간에 보험금 전부를 써버렸습니다. 한 도박꾼의 증언에 따르면 이무여는 로또를 한 번 구입하는데 최소 20만 대만 달러,
하나로 약 85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복권장 주인도 그녀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렸지만 이무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무여 부부는 알려진 빚만 6천만 대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5천만 원이 되고 숨겨진 빌린 돈까지 포함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이무여는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녀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심지어 민간 신앙의 관념까지 끌어내 그녀를 4개월 동안 설득한 후 마침내 그녀는 모든 범죄 과정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후사장의 분식집은 그녀가 불을 낸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와 시어머니, 남편도 전부 그녀가 숨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무여의 어머니는 딸이 거액의 빚을 갚지 않아 화가 나서 딸에게 몇 마디 했는데 이무여는 홧김에 어머니를 밀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그녀는 50만 대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무여는 보험 사기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그녀의 인간성을 점점 잃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제때 막지 않았다면 이무여의 고모와 아들도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재판석에 내세워 그녀의 죄를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1심에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무여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이 나를 협박해 죄를 인정하게 했다며 만약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의 언니도 잡아들일 것이라고 하여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 전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숨지게 한 건 맞지만 그건 남편이 그녀에게 가정폭력을 하여 그녀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무여는 어머니는 단순한 사고라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숨지게 한 건데 본인은 남편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무여의 변호사도 그녀에 대해 변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법원에 이무여의 지능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당시 법원의 모든 사람들을 믿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무여의 지능은 57점밖에 안 돼 경미한 지능장애로 법적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평균 지능은 약 104점인데요. 이무여는 도박과 범죄를 저지를 정도인데 지능 점수가 57점밖에 안 된다니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의 지적 보고서는 1심에서 큰 영향을 주게 됐지만 결국 판사는 이무여 변호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대만 난토 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무여가 본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숨지게 하여 2개의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 유우왕을 숨지게 하여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불복한 이무여는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심에서 변호사는 이무여의 지적보고서를 다시 꺼내 변호하였지만 법원은 결국 이무여에게 사건을 번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사는 지적장애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무여가 고등직업기술에 다닐 수 있고 복권을 장기간 구매할 수 있으며 또 범죄 과정을 계획하여 보험 사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거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3일 법원은 이무여를 공식적으로 극형 명단에 올렸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며느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 논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법률단체에서는 여전히 이무여의 판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몇 가지 반대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선 병원의 검사 보고서입니다. 대만 철폐 극형 연맹 이사장인 정연부는 병원에서 이미 이무여의 시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판정하여 이무여가 시어머니에게 독약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녀가 시어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탁한 링거 액체입니다. 장연부는 병원과 간호사 측에는 증거물 수집하는 자격이 없으며 검사 측에서도 링거 액체를 물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링거 액체가
제대로 보관됐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증거물이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의심이 갔었으면 왜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사건은 아마 보기와 같이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무여의 직접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무여의 지능은 57점에 불과하며 경미한 지능장애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주관적으로 이무여가 지능정수가 정상이고 지적 보고서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해 대부분의 대중은 그를 지지했고 이무여도 지적장애 환자 같지 않았지만 판사의 결정은 주관적인 의도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해당 지적 보고서는 차마나 양로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신빙성을 부정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상 몇 개의 의문점은 장현분 이사장이 법적 절차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법원에서 2심 때 제시한 지적장애에 대한 처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건의 형사사건이 두 나라의 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악화됐는데요. 양국은 심지어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뻔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일기장이 유일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매체에서 사건을 보도한 후 범인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야기를 소재로 여러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중 플로르 콘서타시온 이야기는 카이로 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아주 황당해 보이는 이 사건은 두 국가 사이에 오랫동안 쌓인 모순과 원망을 폭발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가사도우미 델리아 다이어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91년 5월 4일 싱가포르 부키판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황명강은 여느 때와 같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가사도우미가 거실에서 같이 놀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문 열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집 문을 열심히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잠을 자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 시각은 오전 10시였는데요. 평소대로라면 진작에 일어나 활동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열쇠를 찾아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보통은 문 여는 소리와 동시에 아들이 바로 반갑게 달려나왔지만 그날은 집안이 아주 조용했으며 거실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황명강은 의아해하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어렴풋이 옆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사도우미가 살고 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요. 가사도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사도우미 델리아는 평상시 책임감이 강했고 고용주를 아주 존경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볼 일이 있어 외출하게 된다면 그녀는 분명 연락을 한 후 떠났을 텐데 말도 없이 사라지고 아이를 방 안에 방치한 게 이상했습니다. 이때 황명강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큰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침실을 샅샅이 찾기 시작했는데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해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는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욕조에 엎드린 상태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다리도 축 처진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황명강은 달려가 아들을 물에서 꺼내 인공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품속에 있는 아이는 차갑기만 하고 숨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델리아가 심하게 다쳐 가까이에 누워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목에는 심하게 쪼였던 자국이 있었으며 두 눈을 부릅뜬 채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아내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황명강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외에 두 돌이 안 된 딸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매우 바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였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이름은 델리아이며 필리핀의 한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격도 좋아 고용주 황명강 부부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델리아는 사실 사건 발생 다음 날 고향으로 가 가족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방 안에는 정리하다 남은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참하게 숨져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델리와 니콜라스는 모두 숨졌습니다. 외부 침입 상해 사건 같은데 범인은 어떻게 황명강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범인은 무슨 목적으로 그 집 아들을 숨지게 했을까요? 법의학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대략적인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델리아는 목이 쪼여 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물에 빠져 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안 상태를 보니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고 사라진 금품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범인은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복수가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대문도 강제로 파괴되지 않았으며 창문 상태도 온전하여 범인이 아마 황명강 가족과 매우 친했던 게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황명강에게 다른 사람과 원한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당연히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집으로 초대한 지인들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황명강 부부의 혐의를 배제한 후 델리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델리아의 주변 사람부터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대에 현장에 방문한 사람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용의자를 금방 찾을 수 있었죠. 때마침 사건 현장에서 일기 한 권이 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일기는 델리아가 쓴 것이며 일상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의 일기에 델리아의 고향 친구 플로르가 그녀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바로 사건 발생 당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플로르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기장에는 플로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녀도 필리핀에서 온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38세였고 3남 1녀를 낳았는데요. 1984년부터 싱가포르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둘의 인연 또한 같은 필리핀 출신의 싱가포르에서 같은 직업을 갖게 된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플로르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였습니다. 플로르는 경찰의 질문에 평소 간질과 두통을 앓고 있는데 마침 약속한 날에 몸이 불편하여 델리아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병원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황명강의 집으로 간 적이 없으며 사람을 해친 적은 더욱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로르의 주장은 델리아는 자기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이며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본인을 의심하자 그녀는 버지니아라는 친구와 같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 사건은 정말 플로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까요? 범인은 과연 다른 사람일까요? 경찰은 플로르가 언급한 병원으로 가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였지만 그녀는 사건 당일 병원을 내방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의사에게 플로르의 진료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플로르는 간질을 앓고 있지 않았으며 두통 또한 가끔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더욱 의심됐습니다. 만약 진짜 플로르와 관련이 없다면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찰서로 돌아온 경찰은 플로르의 거주지를 수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델리아가 필리핀으로 가져가려고 한 보석과 시계 몇 개, 그리고 화장품과 카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카메라는 델리아의 것이었고 안에는 니콜로스와 그의 여동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한 날은 5월 3일, 사건 전날이었습니다. 플로르가 그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건 5월 3일 이후 델리아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플로르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의 플로르는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경찰의 신문에 본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범행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복원하였습니다. 범행 당일 아침, 플로르는 황명강의 집으로 가 델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델리아에게 하나의 소포를 주며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분명 초반 그들의 대화는 아주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플로르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더니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안정을 되찾은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던 델리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델리아의 뒷모습을 보게 된 플로르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해 끈을 들고 델리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델리아가 숨지게 되자 플로르는 그녀를 주방에서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황명강의 아들과 마주치자 아이를 욕조로 던지라는 환청을 듣고는 실제로 실행에 옮겨 욕조로 집어 던졌습니다. 아이가 숨지고 나서야 그녀는 본인이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겁이 난 델리아는 보석과 화장품 그리고 카메라를 챙기곤 바로 황명강의 집을 떠났습니다. 플로르의 진술을 분석해보면 그녀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게 그녀가 진술했던 간질과 연관이 있을까요? 경찰은 다시 의사를 불러 플로르의 정신상태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사 결과는 여전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의학 검사에 따르면 델리아는 5분간 목이 졸려 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도 똑같이 5분 정도 물에 잠겨 숨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플로르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숨지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과정 중 플로르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었으며 심신미약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1993년 1월 26일에 그녀는 2개의 고의상해 혐의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이 마침내 심판을 받아 황명강은 사건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건이 점차 두 나라의 문제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4년 1월 26일 플로르가 항소하여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플로르는 법정에 정신과 의사를 불러 사건 당일 복합 부분 간질 발작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여 처벌을 줄이려고 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증언으로는 부분 간질 발작이 일어날 경우 환자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플로르는 사건 과정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합 부분 간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렇게 하여 플로르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플로르의 알리바이에서 병원에 동행했다던 버지니아가 플로르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니콜라스가 간질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그가 물통에 빠져 숨지게 됐었는데 델리아가 발견하여 황명강에게 통보하였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황명강은 분노에 빠져 델리아를 숨지게 했고 또 경찰에 신고하여 플로르를 범인으로 몰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르는 압박에 못 이겨 경찰의 의도대로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명강은 그녀의 증언이 전부 거짓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한 건 본인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플로르는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누명을 씌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상외로 필리핀 국민들은 그녀의 수상한 증언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버지니아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플로르가 싱가포르에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녀를 외국에서 일하는 필리핀의 대표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많은 필리핀인들은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해 필리핀 선거가 시작되었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플로르의 일은 출마자들의 유세 활동에 아주 좋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양당은 플로르를 예로하여 외국으로 가 일하는 거에 대해 비판하며 필리핀 국민은 싱가포르의 부당한 재판에 대해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플로르를 구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르의 사건은 계속 재심하게 되었으며 처형도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피델 발데즈 라모스가 플로르에 대해 사면을 요청하였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17일 플로르에 대한 극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가 사형을 집행받았다는 소식이 필리핀으로 전해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분노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 싱가포르의 국기를 불태우고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보이콧하였습니다. 필리핀 언론도 싱가포르 정부에 대해 강렬히 비난하였습니다. 필리핀의 외교부와 노동부를 담당하는 장관도 플로르를 구하지 못한 것에 자책하며 사퇴하였습니다. 1995년 3월 22일 필리핀 정부는 민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싱가포르 대사를 소환하고 양국 간 군사연합훈련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플로르를 국가적 영웅으로 여기며 싱가포르 측에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플로르가 무죄로 밝혀지게 되면 양국 간 국교를 완전히 단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월 26일 숨진 플로르는 필리핀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라모스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그녀를 영접했고 거의 10,000명이 되는 국민이 플로르를 추모하였습니다. 황명강은 사건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건의 형사사건이 두 나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니 말이죠. 국제 전문가 패널이 싱가포르의 법의학 부관 보고서가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야 사건이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로라는 이미 국가적 영웅이 되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플로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에 대한 처벌은 마땅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서국입니다. 감사합니다.